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섭입니다. 오늘 저희 부경대학교 전공교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비가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축축하고 태풍도 온다고 하죠. 굉장히 좀 심란한 가운데서도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들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지구환경과학과에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구환경과학과에서 지구물리학, 지진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여기 제목에 든 것처럼 살아 숨쉬는 지구라는 제목을 다른 것도 사실은 살아 숨쉰다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살아있다는 거죠. 인간과 같은 유기체라는 유기체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달처럼 되겠죠. 달은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정지된 무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살아 숨쉬는 지구라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순환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리고 동물들이, 어떤 여러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첫 장에 보면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까맣죠? 여기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긴 보입니다. 의도했던 그림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우주. 그렇죠. 그게 뭐 우주인데 그렇게 큰 우주는 아니고 이 그림은 인류가 약 한 세대 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정도의 세대에 시도했던 지구를 벗어난 다른 외계라고 할 수 있죠. 지구를 제외한 다른 외계의 어떤 생명체 또는 외계의 행성, 외계의 조건들을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저호가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천왕성, 해왕성, 이제 명왕성을 벗어나서 외계를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한 세대 전에 최초로 지구에 대한 사진을, 온전한 사진을 이제 찍은 뒤에 약 한 세대 후에 보이저호가 해왕성을 지나면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벗어났으니까 앞쪽으로 지구의 반대편을 향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향해서 뒤돌아본 뒤에 사진을 한 장을 찰칵 찍어서 그걸 지구로 전송한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까만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별들의 불빛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 중에서 지구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희미하게 작은 점이 혹시 보이나요? 멀리서? 저 작은 점이 지구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구가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건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데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 조금 부각을 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굉장히 이 광활한 우주에서 굉장히 작은 점,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미는 엄청나게 큰 생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지구를 이제 커다랗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사진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사진을, 온전한 사진을 얻기까지 인류가 탄생하고 진화한 뒤에 수십만 년, 수백만이 거친 뒤에 이 사진을 1972년 아폴로 17호가 아폴로 계획, 그러니까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쏘아올린 위성 계획입니다. 아폴로 17호가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위성이에요. 1972년에 달을 향해 가면서 지구를 온전한 둥근 모양의 지구를 촬영한 최초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죠.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이나 몇 가지 지표면에서 측정한 것들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온전하게 둥글다는 것을, 온전한 모양을 확인한 건 기껏해야 약 4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추정해낸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것은 불과 한 40년, 50년 그 정도예요. 태풍, 지금 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풍이 지금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어서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비를 뿌리고 있는 거죠. 태풍의 진로를, 태풍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도 바로 이제 인공위성이 올라가면서부터인데, 아폴로가 1972년이니까 그 뒤로부터 지구의 태풍을 관찰하기 위한 특별한 위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 불과 30-40년 내에 다 이렇게는 그 과학적인 그 업적들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구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목처럼 살아 숨쉬는 지구라는 게 이렇게 온전한 모양을 확인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좀 앞으로 진행될 얘기와는 좀 동떨어지게 지구 위로 많이 올라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구 위로 많이 올라간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의 내부에 대한 사실이에요. 제가 약 한 1년 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선배, 적어도 1년, 지금 고3 있나요? 2학년, 1학년, 중학생 적어도 1년 이상 선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이 그림 먼저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타이탄의 이런 비슷한 모양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타이탄이 뭐예요? 토성의 위성이죠. 굉장히 똘똘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네. 토성의 위성이야. 그래서 타이탄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타이탄의 내부 구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하니까는 굉장히 똘망똘망 하다가 지구의 구조를 보여주니까 고개를 숙여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타이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다 추정일 뿐이야. 사고 실험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그 타이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뜬구름 잡는 것에서는 참 호기심이 많은데 직접 가까이 있는 것에는 생각보다 이 관심이 덜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지구를 잘 이해를 해야 외계의 어떤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그 내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 말고 다른 행성 또는 다른 항성은 그 내부가 어떤 상태일까 지구와 비교해서 특징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구는 이렇게 지각이 있고 뭐 멘틀, 코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행성이나 항성들이 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도 그래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달과 지구의 차이는 뭐냐면 지구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들이 서로 순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이 물질들을 교환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교환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심장에서부터 출발한 피가 우리 온몸을 되돌아서 다시 심장에 들어갔다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지구 내부에 대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 이런 물질들이 교환을 하려면은 먼저 물질의 교환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에너지의 흐름이 지구 내부의 뜨거운 것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어떻게 순환하고 새로운 물질들을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표면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시키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실은 여기는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말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화산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비교적 그 지표면에서 가까운 지구의 단면을 잘라놓고 이 단면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지표면 가까이에서 물질들이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표면에 있지만 지표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자원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 자원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유용한 광물들도 있고 광물들도 포함하고 있고 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비와 같은 물도 포함하고 있고 뜨거운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채취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나요? 좋아해? 자주 해? 엄마한테 엉덩이를 이렇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잘 할 텐데 그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안 해본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스타크래프트를 맨 처음 시작을 하면 그 게임을 시작을 하면 일단 미네랄들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왜냐면 그 미네랄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예 게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싸우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게임의 가장 시초, 가장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 바로 그 스타크래프트에서의 미네랄과 같은 자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원은 당연히 지구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유용한 자원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얻고 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 바로 지구환경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전통적으로 지구환경과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은 지질학이라는 거예요. 지질학.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지질학이라는 용어로 이 학문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모자이크 같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거에 1800년대부터 시작된 아주 고전적인 학문이죠. 사실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기원을 따지고 오래된 학문들인데 이런 것들을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지질학이라는 학문 하나로, 그러니까 엄마 또는 아빠와 같은, 아니죠,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정도의 그런 학문들이 지금은 지구환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포장이 되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이 확대되어 간 거죠. 심지어 맨 처음 이야기한 그 보이저 1호를 보이저 1호가 우주로 나아가기까지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한 것은 주로 큰 기여는 지질학자들이 합니다. 인공위성이 왜 지구 밖으로 나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공위성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예를 들면 작년 또는 재작년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실패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차에 걸쳐 성공한 나로호를 쏘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표면적으로 그렇죠. 로켓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인데, 근본적으로 지구에서 위성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에 대한 감시, 지구 자원의 활용, 지구의 변화에 대한 관측, 그리고 지구의 보존을 위한 그런 계획.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활용조차도 사실은 지구환경과학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들이죠. 여기 보여있는 것들이 지구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고, 전통적으로 지질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다 포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막화라든지 유용한 광물이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물, 어떤 재난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대체 지구환경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좀 애매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반도체이죠. 반도체라고. 반도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실리콘. 실리콘은 뭐죠? 저기 광안리, 해운대 이런 데 많이 있는 그 해안에 있는 모래, 그 모래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이 뭐예요? 규소. 그 석영 입자들이 바로 이 컴퓨터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광안리나 저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실은 유용한 자원들이고, 걔네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필요한 그 규소 성분들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선광을 하고 재련을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날씨 아니면 공기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교통, 기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먹은 음식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지구환경과학에서 다루고 포함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구환경과학과 관계된 것입니다. 좀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지구환경과학이 뭔가 보다 여러분들이 지구환경과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또는 저처럼 지구환경과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10가지만 따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 뭐 심해져 다른 행성, 심지어 뭐 달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화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뭐 목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달, 뭐 화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 누굴까요? 다 지질학을 공부하거나 뭐 저처럼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 광물을 공부하거나 이런 지구환경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환경과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두인데요. 저하고 대학 동창도 지금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있는 지금 가 있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죠? 이 뭐예요? 화성에서 로봇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2개가 있어요. Curiosity, 또 그 전에 Opportunity, 뭐 이런 이름을 가진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가 기여를 한 것은 이제 그 전에 Opportunity라는 그 로봇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가서 뭘 할 것 같아요? 그 로봇들이 화성에 가서 하는 일이 뭐야? 거기 화성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물질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죠. 주로 그 화성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유용한 것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론 뭐 화성에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외계인들이 있는지도 당연히 그 사고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지구의 순환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륙과 세양의 생성, 소멸,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험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후 변화하면은 누가 기후 변화를 공부를 하나? 기후 변화하면은 저 대기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기는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적어도 45억 년 이상 45억 년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기후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초대륙 판기아가 있다는 걸 알죠. 판기아가 있었을 당시의 기후하고 지금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르다고. 왜냐하면 대륙의 위치, 해양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지구 역사상의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 30-40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적어도 고생대 이후에 생물이 탄생해서 생물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긴 기후 변화의 패턴을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또는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오고 있는 태풍의 원인이 뭔지, 정말 지구가 멸망하려고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 물질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얼음 자체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물질들이 뭐 지금 당장 물에 담갔던 돌멩이 하나도 이렇게 꺼냈다가 넣으면은 물이 증발을 해서 마르게 되겠죠. 이런 빙하 근처에 있던 그런 물질들도 빙하가 있었을 당시에 그 물질의 상태하고 빙하가 없었을 때의 상태가 달라요. 또 빙하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물에 잠겨 있다가 또는 얼음에 잠겨 있다가, 그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특징들을 분석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더
요즘엔 이제 그 자원 전쟁의 시대라고 하니까 자원 개발에 대한 그 기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앞에 그 최우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학문이 이제 그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에너지 자원은 이제 그것 말고도 다른 뭐 태양 에너지나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을 다 포함을 하지만 지구 내부의 자원을 활용할 때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재생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은 아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껴서 써야 얼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써야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지금 당신에게 허용된 에너지 자원의 양은 얼마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써. 그걸 더 쓰게 되면 내일 당장 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해내야 되는 일들을 지구환경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석유나 가스 또는 다른 희유금속 같은 또는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원에 포함되는 거죠. 또 이런 자원들이 어디에 주로 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표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 우리 활동력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데 지구의 70%가 이제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는 사실 바닷속에 훨씬 더 그런 유용한 것들이 많이 우리가 찾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바닷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해져나 또는 달 또는 화성 같은데 혹시 있을까? 지구의 자원이 다 고갈이 되었을 때 외계에 가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 달에 기지를 세운다든지 뭐 화성에 기지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결국 이런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지진학이에요.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지진이 과연 왜 생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저랑 상당히 많이 가깝네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여행을 포함을 하는 거죠. 이런 뭐 화석과 같은 지구의 아주 장부한 역사 중에 생물체가 살아왔던 기록들을 탐구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유기물들이 이런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찾아야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런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이 뚫어본다고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석유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지구에 대한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거꾸로 복원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구환경과학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원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걸 이제 가장 그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오염이라는 거죠. 오염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는 건 쉽지만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이 복구가 될지 안 될지조차도 잘 몰라.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잘 복원하고 유지하고 어떻게 되면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지구환경과학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학문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학문에서 가장 큰 보람하고 흥미롭고, 물론 이건 개인에 따라서 다 특징이 다르죠. 저는 굉장히 이 자유로운 삶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여행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숨 쉬면서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고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의 유일하진 않아요. 다른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지구환경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난주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알래스카에 다녀왔어요. 다음 달 말에는 어디를 갈 거냐면 캐나다의 저 북쪽을 여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다른 동료 교수님들 중에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쉽게 그렇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의 특권 같은 거예요. 주로 이런 야외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탐구를 하고 거기서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얻어온 자료를 분석하는 일들을 해요. 저는 약 한 10여 년 동안, 저는 사실 프로그래머이기도 합니다. 지진, 지구 물리와 같은 자료를 얻어서 지구 내부에 대한 어떤 지구 내부의 구조라든지 속도, 지진파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가고 느리게 감에 따라서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거꾸로 추정해내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해서 지진이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힘의 어떤 작용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다 관측하고 그런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를 얻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계산을. 그러려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 컴퓨터가 직접 제가 계산기로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해석한 결과를 내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지진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지진이 자주 날 것 같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저는 이렇게 얻은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얻은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주로 지구 화학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지질학자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이런 실험실에서 이 암석 시료들을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잘 몰라요. 넘어갈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또는 내가 살고 있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곳에서의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죠. 우리 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여행 거리로 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닌 거리가 아마 거의 꽤 많은 거리로만 따지면, 여행한 거리를 따지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기 스스로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일을 했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저희 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말과 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읽어봐도 사실 되는 내용들이에요. 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지질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저는 지질학자는 아닙니다.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질학의 기초 이론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저와 같은 학문이나 아니면은 얼마나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복원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지하수와 관련된 것들, 또 광물을 포함한 그 자원들,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셰일 가스와 같은 그런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그 뭐 메탄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건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좀 사양길에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셰일 가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질학을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80년대 설립돼서 현재까지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학과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학과에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화목하고 이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그런 뭐 야외에서 상당히 그 자기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 졸업생이 이만큼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이런 교육기관이나 뭐 연구소, 뭐 공무원도 있지만 주로 이런 이제 연구소, 여기 이제 열고돼 있는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관련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그 정부 기관으로서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된 연구소들은 이런 연구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출로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공사나 공기업 같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반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뭐 독서실문, 이 뭐 어느 학문이나 다 다양합니다. 독서실문요. 일부러 적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그 아홉 분의 교수님들이 이 학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지구환경과학과 가운데는 제가 있어서 제 자랑 같지만 저 빼고 다른 8분의 교수님들이 너무나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이 구성이 잘 갖춰져 있는, 서로 협동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져 있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간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야외 실습 같은 것들을 많이 다니죠. 뭐 여기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나 실제 이제 졸업을 하고 진출을 하면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학교 이제 다른 학교의 직환경과학과 좀 대비되는 것은 이런 승선 실습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있지만 우리 저 전 총장을 역임하신 박명훈 교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자원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백인성 교수님은 그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해서 여기서 한 대각선으로 한 30m만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커다란 공룡이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리와 같은 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하는데 그 부경고사우루스를 발견하고 복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고환경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주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정상현 교수님은 지하수 자원과 관련된 지하수의 흐름, 유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과거에는 굉장히 그 전국 단위였고 요즘에는 이 부산 지역에서의 그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오염도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그 세계적으로 이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활동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송영선 교수님은 그 암석이 지구 탄생 이후에 가장 그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분석하는, 적어도 이분과 대화하면 뭐 몇 천만 년 이런 건 그 스케일을 시간 스케일에 포함이 되지도 않아. 몇 억 년 또는 몇십억 년 뭐 이 정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용한 여러 가지 광물들에 대한 암석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추정찬 교수님은 주로 이런 그 오염과 관련된, 그리고 그 지구 재난, 재해, 이런 산사태나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있죠. 우리 박계원 교수님은 이런 그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실험 장치들이 여럿 있어요. 뭐 양성자 가속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자기 연구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뭐 현미경 같은 것들이 아니까. 그런 기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대한 장치예요. 암석을 수억 년, 수억 년 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 암석이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그런 연구를 주로 이제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실제 볼 수 없는 저 지구 침부에서 그 물질이 어디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 지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이런 연구를 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송영선 교수님이나 박명원 교수님이나 박계원 교수님 이런 뭐 독도 같은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몇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민희 교수님은 주로 그 오염 복원. 이민희 교수님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신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신이 지구를 만들었고 인간이 그걸 어지럽혀, 그걸 오염을 시켜. 근데 이민희 교수님이 그걸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런 그 여러 가지 힘의 작용으로 어떻게 지각이 변형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난 재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를 주로
지질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무대인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물리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진파가 전파가 되는지 이런 연구, 그리고 우리 그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 관련된 일들이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학교에서 활동의 범위가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말들은 여기서 적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뭘 하면 잘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기분 좋고 항상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세상에 없습니다. 잘 준비하는 학생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를 하면 후회를 하게 돼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